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한태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사실 저번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고 지금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의료관을 바꿔준 문장이 안 했었어요. 의학이 철학과 심리학, 인문학, 영적인 부분을 버리고 과학만으로 내려앉는 순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말은 한의사가 아닙니다. 한의사가 할 법한 이 말을 양방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정형외과 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의학이 현재 눈으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부분만을 국한시켜서 말하는 과학으로 한계를 좁혀버림으로써 남과 같은 거대한 적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생겨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 표준 치료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던 암 환자분들이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한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또 이런 사례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10가지 요소로 정리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10가지 한번 내다보시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10가지의 요소는 신체적인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요소들은 운동,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허브와 보조제의 사용,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들은 영적 연결을 강화하기,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자신의 직관을 따르기,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기,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기,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기,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쩐지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저자는 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반가운 것이, 의료인들이 가장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말이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자 치료 실패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해하면서 명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 역시 스트레스 관리의 대가가 그동안 되고 싶었거든요. 자,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네.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수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편안한 상태. 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옮긴다면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네. 1998년도에 여기에 영적인 안녕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편안한 상태라는 의미죠. 이것이 암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치유호소 10가지에 아주 상당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혹시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 패턴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암은 유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일 거예요. 유전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방적으로 유방암 난소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암 난소를 제거를 해버리는, 제거했죠. 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 통계적인 연구들을 보면 완전히 유전적인 부분만이 관여를 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암 환자의 5 내지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면 독소에 노출된다든가, 네.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황 계속 노출된다든가, 비만이 너무 심하다든가, 염증 환경에서 계속 시달린다든가, 음식이 잘못됐다든가,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과로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면역계통의 이상이 초래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암 발생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스위치가 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유전적이라는 말에 많이 현혹되시거든요. 자, 유전적이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해 이런 걸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 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든 책임 회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00% 유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더라도 건드려주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얘가 발현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할 탓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더 반갑기도 해요. 피할 수도 있다는 희소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암에서도 마찬가지로 10가지 치유 요소들이 결국 후속 유전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의 발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실제로 가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표준 치료를 실패한 아주 고약한 암일지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희망사항이 이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확인, 근거를 통해서 보다 더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말씀드린 건데요. 표준 치료가 의미가 없다, 거부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 거죠. 자, 문제는 어떻게 균형 있게 운용하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통합암학회 종양 전문가로서 표준 치료가 가지는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있어서 표준 치료가 가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건 당연하고요. 다만 암 환자분들이 오직 표준 치료만으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암이라는 질환이 단순히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암은 모두 다 다른 질환이고,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준 치료를 10가지 치유 요소에 배정을 한다면 아주 부분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접근 정도로밖에 의미를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복잡한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제쳐뒀던 나머지 큰 것들 지금 빨리 내놓으시죠. 10가지 치유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암 환자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죠. 운동이 암 환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염증이 줄어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고요. 면역세포 활동, 세포수가 증가하고 림프계의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독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위장관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인슐린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주요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되고, 세포 내의 산소의 전달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이 증가되고, 비만이 줄어들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 종양의 성장 속도도 감소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효과들인데요. 그건 다른 질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어떤 종류의 운동, 그리고 어떤 강도, 어떤 빈도일까요? 사실 운동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뭐 피트니스 센터나 공원이나 들로산으로 등등을 이렇게 찾아서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것만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런 기대 효과들이 단지 활동량을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누워서 주먹이라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꽤 넓은 운동인데요. 네. 그래서 호주의 한 운동의 연구소의 사례에서는 보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 마친 직후에 암 환자들의 몸 상태를 평가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맞춤형 운동을 바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환자분들은 되게 너무 힘들고 정말 피로하고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서조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자, 우리말로 바꾸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하는 것만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더 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 사실 저같이 운동 시간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최근 피트니스 잡지나 블로그나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건강 유익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죠.
HIIT 운동은요,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보통 최소 3, 40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뭐 장시간 지속할수록 더 효과가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HIIT 운동은요, 보통 1분에서 한 4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 시간 동안에 회복 시간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전체 운동 시간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에 비해서는 더 짧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한 달 정도 동안 이 HIIT 운동에 참여한 대장암 생존자들이 일반적인 보통 강도의 운동을 유지했던 그런 생존자들에 비해서 산소 소비량이나 제지방량, 체지방률의 변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운동을 하고 또 짧은 휴식을 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요. 림프계를 자극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림프계는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백혈구를 몸 전체에 전달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능력을 수행하려면 림프관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림프의 흐름은 그냥 휴식 시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트램폴린 같은 데서 뛰는 리바운드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단계에 따른 적합한 운동을 잘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운동치료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피상적으로 우리 보통 진료실에서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무책임한 처방만 하는 경우 저도 간혹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치료의 중요한 일환으로 당신은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네.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신체 활동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신 상태라면 HIIT와 같은 운동을 적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리바운드 운동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태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